좀 전에 이제 연하쌤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말로 뭔가 어떤 태도, 태도인데,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쉬는 시간에 이제 옥현쌤하고 수영쌤하고 제가 또 없다 시리즈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에 어 제가 이제 안면도에 가서 이기리스 해변 요것도 찍고 또 하나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 마음씨 고운 화산탄 기억나시죠? 딱 그 너무 뭐가 안 나서 따돌림 당하는 화산탄 얘기를 미야자와 겐지가 썼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따돌림을 당해요 그 돌이. 근데 나를 미워한 애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어. 싫고 좋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네가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없다 나한테 왜 이래 이런다기보다 그러는 너도 내 동네에 있고 저러는 애도 나랑 같이 있고 그래서 없다와 있다 요거 되게 논리적인 프레임으로 생각거리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미야자겐지는 그 많이 있죠. 미움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그 동화도 기억나네요. 누가 초대받았는데 그 슬픔 있지 않습니까? 슬픔. 그러니까 동화적 구성은 되게 많아요. 뭐 숲에 간다든지 초대가 있다든지 왕자와 공주가 모험을 떠난다든지 근데 그 정서가 슬픔 예를 들면은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공주 생일날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데 못된 마녀는 뺀 거예요. 내 공주는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좋은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녀가 화가 나가지고 몇 살 생일이 되면 너는 물레에 찔려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저주죠, 저주. 그런데 그 동화가 전체적으로 그림 형제가 채집한 민담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바는 저는 그렇게 읽어봤는데요. 우리 삶에 불필요한 건 없어. 나쁜 거조차도 내 삶에는 있어. 그런 걸 다 반대해야 돼. 이런 동화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은 누구누구 그 어떤 감정인가요? 어떤 감정도 있어야 되는데 슬픔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감정이 있어야 돼 중에 슬픔이 왔다기보다는 슬프다는 감정은 매우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것도 이제 자기 정서, 자기 슬픔인데요. 그렇게 온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그림 형제 동화집이랑 비교해 보고 싶고 또 하나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이거 완두콩 있지 않습니까? 완두콩? 콩 얘기, 그 콩깍지 콩. 그 콩이랑 혹시 선생님들 재미가 있으시다면 요것도 이제 줍줍인데요. 재밌는 걸 이제 빨리 이렇게 써보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 그림형제 동화집에도 완두콩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콩이 두 콩의 운명과 팔자 그 그림형제 동화집의 완두콩은 웃다 배가 터져 죽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어디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누구를 막 기쁘게 해주고 이런 거죠. 그러게 약간 이것도 성취지향적이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형제 동화집의 완두콩 할 때는 자기가 웃겨가지고 자기가 죽어요. 이런 그런 자금에 대한 독특한 캐릭터성 그런 게 관심을 우리가 더 두어도 될 부분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과제를 다시 여행담으로 돌아가서 또 읽어보도록 하면은 옥현쌤 과제 읽고 그다음에 그 수정쌤 과제 읽을까요? 과거로의 여행 이거 좀 다른 건데 그 우리 선생님들 글 쓰실 때 의문문에 물음표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글을 많이 보는데요. 과제도 보고 저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가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이 트렌드가 있어요. 분위기가. 근데 요새 제가 요번 주 그 화요 인류학도 마찬가지고 까 뒤에는 물음표가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로 묻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까가 진술문이 되려면 이들에게 새로운 인연은 찾아오지 않는다. 요거죠, 지금. 물음표가 없으면 그 의미예요. 그런데 왜는 그럼 부적절하잖아요. 그럼 이건 비문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가야 되고, 새로운 인연을 찾을 생각 없이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다. 라고 이제 읽으라 이런 말이에요. 물음표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실 때 그것도 앞에 위에도 병주둥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그러면 어떤이 그 다음 문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옥현쌤. 그 어떤이라는 문장이 이 까 뒤에 없으면 이 앞에 건 다시 비문이 되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틀릴 때가 있고 맥락이 구성이 안 되면은 그건 잘못 구성된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재밌죠. 사물에 대해서 옥현 쌤이 써주신 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애니미즘적 관점에서 저는 되게 특별한 포인트인데요. 이 애니미즘 아니에요. 자, 애니미즘 우리가 책을 읽었는데 애니미즘은 뭐냐면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게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컵에 들어가느냐 빵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에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랄까? 스펙트럼이 이제 정해지죠. 그 영혼이 빵에 들어가면 이렇게 뭉개지거나 맛으로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영혼이 컵에 되면 되게 단단하게 가만히 서 있기가 좋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영혼 개념은 사물의 정신적인 걸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물의 물질적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 게 애니미즘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동아일보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 거를 옥현 쌤이 한번 또 생각을 정리를 우리가 해본다면은 이 페이지에 옥현 쌤이 첫 번째 쓰신 게 사물들이 이게 제가 재밌었어요. 사물 자체가 아니고 누구 건가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병은 원래 누구 건가가 중요한 이야기고 이 장난감 병장도 원래 누구 거였는데가 중요한 이야기여서 되게 자본주의적이랄까? 소유권을 다투는 네 거냐 내 거냐. 그래서 이런 거는 만물 자체의 고유한 활기가 있다라고 보는 애니미즘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표면으로 읽으면 동물도 나오고 물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되게 동화적이다. 그림 형제랑 닮았다지만 더 들어가면 그게 누구 건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실제로 안데르센이 더 많이 썼다. 이럴 경우에 이것도 합해가지고 돈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옥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때 안데르센이 뭐 지지개 역할을 네네.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가 뭐 이제 막 과거를 이제 전문가가 막 네네네. 해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과거에 뭐 어떤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것 때문일까? 그러는데 이제 아, 옆에서 심리학자가 뭐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어떤 이 뭐 장난감 병정인지 소녀는 헷갈려 하는데 옆에 있던 부인이 그거 그거다. 그거 같아 뭐 이렇게 아, 얘기하는 약간 그런 패러디 같이 좀 네네. 어,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음. 옥교수님 지금 써주신 문장에 이게 딱 한 구간만 더 나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멈추면 안 되시고, 이게 요걸로 동아일보에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안 돼. 근데 이걸로 문장 훈련을 좀 더 해보면은 그 다음 문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쓰실 때까지는 생각이 가는 게 좋죠. 억지로. 그게 반드시 한 문장 더 써보세요. 이 어떤 의미가, 이거 의미다. 그때 선생님이 쓰시게 될 그 문장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때 내 문장이 깨져요. 내가 좀 쓸 수 있는 게 조금 늘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돌아가면은, 이 안데르센이 물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썼다. 이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동식물이 나오는 것보다 물건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재미있네요. 그러면 사물에 대한 관심이 이 산업사회나 상품사회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안데르센 동화의 의미인데 이게 과거를 이렇게 응고시키는 장치로만 계속 오니까 물건에 대해서 여기 오케이 더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추억으로 그 물건을 바라보는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이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물건이 저는 잘 버리기도 제가 물건을 되게 잘 버렸더니 의미 없어 이런 게 있었어요. 의미 없어. 그것도 과거 집착이다. 막 이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도 과거 집착이니까 이런데 그 다 말놀이인데 의미 없어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제 친구가 저한테 되게 그때 제가 이제 그 막 강의도 많이 들어 그래서 넌 돈이 많으니까 또 살려고 또 버리지 이러더라고요. 아,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추억은 쓸데없으니까 그런 걸 환기시키는 걸 안 두겠어 이런 거였는데 걔는 또 딴 얘기로 야, 너 새거 중독증이다, 새거 중독증. 막 그런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있다. 그런 게 안데르센에게 있다. 그런 거는 생각거리다. 이런 거 어떠십니까? 집에 물건, 어, 많으십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냥 내가 중요한 거네요. 내가 예, 중요한 네네,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추억이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결론은 어, 내 추억이 중요한 거지. 그 물건 자체는 병이 됐든 제가 옥현 선생님 쓰신 글로 생각을 더 간 거예요. 병 자체는 의미가 없지. 어떤 누군가의 기억이 담기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 정도로 나의 기억을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가? 아니, 그리고 네, 이게 병도 아니고 병 병뚜껑이. 주둥이를 얘기하는 게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또 그러니까 너무 거여야 돼요. 예, 근데 그거야 돼요. 네, 집착한달까요? 박증이 계신가? 깨부수지를 않아. 주둥이를 갖고 갈 거야. 뭐랄까. 아, 근데 옷 깃도 아, 나왔잖아요. 예. 아, 이거 되게 좋네. 지금 좋네, 아니, 좋네. 약도 아니고 깃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뭐지? 옷깃이 참 이렇게 분리하기 힘든 데잖아요. 옷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오돌오돌해서 종이가 된. 대단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병뚜껑도 못 버리겠어? 옷 깃도 못 버리겠어? 내 거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더 나가면 그 제가 이제 모릅니다. 모르는데 편집증하고 분열증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분석 용어로 쓰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편집증은 그냥 뭐 그 생각에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거.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생각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편집증자인데 난 이런 생각을 해. 난 이게 중요해. 저의 가치관과 이상을 확립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닌 거 버려. 이게 이제 저래서 난 되게 편집증이 좀 어, 이런 걸로 이제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열증은 산만한 거 이건 이래서 좋아 그러니까 좋은 거는 중도로 가져야 된다 이게 좋은 거고 근데 이 되게 편집증적입니다. 병뚜껑도 못 버리는 이런 태도랄까 이런 거 또 어떤 생각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유리쌤, 연하쌤? 유리쌤, 네. 유리쌤은 어떤 계열에 속하시죠? 근데 저는 옷깃이랑 병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 물건을 소중하게 쓰는구나. 재활용과 계속 씻어서 쓰고, 이게 이제 막 대량 생산되면은 한 번 좋다 좋다 버리고 또 놀 데가 없어가지고 버리고 그러는데, 이 병 하나 손에 들어오면 그걸 또 쓰고 20년간 보관했다가 또 네네 잠시 언제 진짜 될지 좋은데 모르니까 그리고 옷깃도 종이가 될 때까지 썼다는 게, 어, 대단하다. 이 시대가 어. 지금하고 정말 음.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도 나오고 물건도 나오는데, 이제 동화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술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어떤 접촉한 데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접촉을 하면 통로가 생긴다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그런 게 이제 마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물이 담은 이야기를 풀어나오게 한다라는 것이 되게 이제 마술적이면서도 이야기의 본성 같은 것인데, 그게 이제 그 옛날 이야기에서는 식물, 나무, 동물, 요런 것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데, 광물. 지금은 이제 물건에서 나온다는 게 물건에서 둘러싸여 사는 삶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식물이 물론 많지만 이 식물이 어, 그 야생의 식물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정원이나 화분에 심어진 식물이고, 사실은 되게 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옛날 예. 이야기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식물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개 다 좋네요. 그냥 리사이클링계의 아버지로, 동화적 아버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 써. 이게 버릴 줄을 몰라. 버릴 줄을 몰라. 이게 참, 동화적 태도로 가져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어, 하여튼 뭘 안 놔. 소중하게 생각해. 이거는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이 문화에서 생각하는, 저녁 때 이거 유리쌤 우리 좀 더 하자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런 거 더 하기로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진실로 요런 뒤에 까먹었네요. 뒷부분 얘기가 수정쌤? 유리쌤? 정원에 나오는 식물이 등장하는. 그게 실은 안데르센이 그러니까 그 미야자와 겐지의 화산탄은 뭐냐면 걔가 화산이 분출할 때 암석이 이렇게 나와서 도니까 그 사물이 그 조건에서 겪은 걸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죠. 네, 지금 유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안데르센은 나무도 많이 나오고 꽃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고 더 들어가면은 그때 우리 집 앞에 있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리쌤 좀 더 갈까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본성, 그 나무의 생김, 그 나무의 계절적 특징이랄까 이런 것이라기보다 되게 익숙하게, 그러니까 동화적으로 많이 쓰던 나무일 수도 있고, 도시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나무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쓰면서도 주인공과의 관계에서만 그 나무에 대한 중요함이 평가된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오늘 토론을 딱 이렇게 하면 스테레오 타입이면서도 중요도를 주인공 쪽으로 가져가게.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근데 아까 감각 부분도 있고, 감각에 열면 다 외부 관계로 열기 때문에, 저 나무가 이렇게 이제 점점 바깥 시선이 커지는데,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네요. 그, 그렇게 하고, 수정쌤은 어떠십니까? 사물 부분, 물건 부분. 그 유리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물을 걔가 소멸하기 전까지 영원히 소멸하지 않지만 소멸하기 전까지 계속 그 스토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또 네. 이야기의 특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두 개 다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물을 버리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것처럼 집착과 편집증을 읽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생명력을 부여하려는 이야기적 본성.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제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안데르센의 자서전을 읽으면 동화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데르센이 의도하고 기획하고 동화를 썼잖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인데 동화는 안데르센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안데르센을 열심히 읽어도 자서전 열심히 읽어도 안데르센 동화를 다 이해 못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어떤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입장. 이거는 그냥 그 동화 인력자의 태도죠, 태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이론이 받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동화의 매질 자체는 안데르센 게 아니에요. 언어잖아요, 언어? 언어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안데르센이 본인이 아니 좀 전에 이거 좋네요. 본인이 이제 자기의 자존, 자기 재능, 이 도입부 주의 계속 날 자기는 재능이 있는데 세상에 안 알아줘. 자기는 재능이 있는데 세상에
안 알아줘, 막 속상해,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어떤 이야기가 가진 고유한 기능, 계속 생명이 연속돼, 이런 것도 그 병뚜껑과 함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약간 삐져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작가의 통제,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그 지금 수에서 왜 재밌냐면 한해에는 본인이 다 아는 걸 생각하고 동화를 썼다는 것 같은 것 같다. 그래서 결론에 되게 뭐를 이렇게 매끈하게 끝난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선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데르센 자신이 잘 모르는 뭔가가 부스부스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데 그런 걸 찾아내려면 그 자서전으로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화라는 장르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면서도 재밌고 작가한테는 이게 이제 상충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한강 작가의 작품도 소설이긴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동화적 태도, 관계적 태도라든지 감각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면 작가가 의도한 거랑 언어가 밀어붙이는 힘 이런 것도 다를 것 같고 그런 게 재미있고 요거 옥현 선생님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물에 대한 태도 이게 되게 사물이 뭐냐면 결국은 그 상품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구두에 대해 아까 황금마차 그것도 좋네요. 신발은 줄 수 있는데 마차는 줄 수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구두와 돈 뭐 이렇게 해서 사물 이런 것도 돈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정쌤 그 과제를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희 그러면 이제 흰 꼬투리송의 완두콩 다섯 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콩, 둘째 콩 뭐 이렇게 멀리 가려고 그랬는데 별로 못 간 얘기고 막내는 정해진 대로 되겠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가 정해진 대로 되는 거예요. 라고 수정쌤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혜는 정해진 대로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 그 꼬투리 완두콩 일단 가볼까요? 479에 자 어느 완두콩 꼬투리 속에 5개의 콩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은 물론 완두콩 꼬투리도 초록색이어서 온 세상이 초록색이라고 믿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옥현생 과제인데요. 지가 초록이면 세상이 초록이라고 생각해. 지가 노랗게 되면 세상이 노랗다고 생각해. 이게 자기 관점의 한계죠, 한계. 그런데 마지막 콩도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혜가 딱 없게 돼 있어, 지금 초기 설정이. 재밌게 모르게 설정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한 생각이다. 완두콩 꼬투리가 이제 콩이 자라고 뭐, 자, 그렇다. 그래서 480쪽 넘어가면은 이제 콩 꼬투리가 터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3분의 1 지점에 누가 가장 멀리 갈까? 곧 알게 되겠지. 야, 나 넓은 세상으로 날아간다. 태양까지 가. 이럴 때도, 어, 그, 다 그냥 조금 떨어진 거죠. 이제 콩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완두콩이 정해진 대로 되겠지, 정해진 대로 되겠지. 이렇게 어떤 말을 반복하는 건 되게 동화적인데요. 그림 형제 동화가 채집한 그 민담에서 말을 반복할 때마다 변주가 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에 어떤 변주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자기 말을 그냥 그냥 말 자체를 반복하는지도 따지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481쪽에 조그만 다락방에는 매우 가냘프고 연약한 어린 딸이 있고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중병을 이 완두콩이 고쳐주는 거죠. 완두콩은 지금 어떻게 되겠지, 저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내가 멀리 갈 거야라고 하는 애 말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타적인 애죠. 이타적인. 이게 이타적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되게 싸늘한 독자니까 잘 모르는 거지, 지금. 어떻게 돼? 이게 되게 나이브한 거 아니에요? 나이브한 거. 잘 될 거야. 죽든지 살든지 뭐 팔자가 정해져 있겠지. 이런 걸로 하는 애가 나는 가장 빨리 갈 거야 하는 애보다는 좀 낫긴 한데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다 떼놓고 어떻게든 되겠지는 그냥 상식에서도 지혜의 수준에 가기는 조금 부족한 말 아닐까?
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제가, 그 옥현쌤, 진짜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고 제가 공부한다고, 그럼 옥현쌤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아니, 그냥, 그러니까, 지혜는 좀 더 세련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해석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482쪽에 결국은 소녀를 낳게 해요. 근데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번째 완두콩이 하숙에 빠져 퉁퉁 졸어. 몸이 아름답게 불었네. 이 아름다움은 뭐지? 그래서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개가 짖네요. 좀 동아일하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저 개가? 저한테? 알겠다. 그런데 이제, 어머, 불어 터질 것 같네. 나만큼 멀리 오지 못해.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이게. 그런데 완두콩은 질퍽질퍽한 하수구에 갇혔어. 어린 소녀가 다락방 창문을 열어놨어. 얼굴이 건강해졌어. 이 소녀는 완두콩 꽃봉오리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하수구가, 내 완두콩을, 지금 하수구가 갑자기, 나는 이걸 안 넣을 거야. 지금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이게 어디에, 제가 그냥 가세게 말씀드리면, 누구의 지혜인가,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한 수정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수정쌤의 반박과 해석, 큐! 그래서요? 이 퉁퉁 불어서 자기 몸이 예쁘다고 하는 거는 네 번째 완두콩, 네네네. 다섯 번째 완두콩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수구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혜가 어디에 있냐고. 다섯 번째가 지혜를 말하고 있나? 다섯 번째가 지혜로운가? 그런데 다섯 번째는 안 그러다고 해도 이 작품이 지혜를 말하고 있나? 그 정해진 대로 되겠지가 네. 우연을 긍정하는 거 아니야? 우연을 긍정하라는, 자, 우연을 긍정하라는 요 문장과 자기 자리에서 함께 있는 것들과 삶의 무늬를 만들어 가라는 거는 그 사이를 메우려면 구만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못 쓴다. 삶의 무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관계 기술이 있는 걸 양보해라. 그 다음에 우연을 긍정하라. 요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요. 우연은 모든 거에 긍정하라. 그러니까 너랑 나 사이에도 말고 나 혼자 잘 살려도 우연을 긍정하면 좋잖아요.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지혜라는 단어죠. 지혜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관계적 삶에 적합한 단어죠. 선생님에 따르면은. 근데 완두콩은 어떻게든 되겠지예요. 제가 주장이 틀렸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선생님 이거를 메꾸지 않으면 이런 반박을 바로 받는 거예요. 글은 쓸 때는 되게 방어적으로 써야 돼요. 논리를 쳐가면서 써야 돼요. 그게 자기가 이해하기에도 좋다. 그 다음에 바보 한스, 바보라며. 자, 바보의 지혜가 어떤가? 요거는 테마적으로 되게 좋은데 동화에 바보가 많이 나온다 이게 기본적으로 동화는 이게 그 아이러니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A라고 하면 안 되고 세상은 요거만 보는데 세상 이게 요만큼에 대해서 떠들떠들해. 바보는 이만큼을 조금 보고 가는데 여기서 이게 범위 문제가 있어요. 이 언어로 바보가 아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면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 바보 한스가, 일단 저의 주장은 과하게 지금 평가되어 있다. 과하게. 바보 한스는 그냥 아무나 재밌는 애랑 상대 공주도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대충 재밌는 애 아닐까? 이게 지혜롭다고 말하려면 조금 더 필요하다. 좀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바보 있지 않습니까? 바보. 요거는 우리 좀 갖고 갈까요? 바보는 바보는 도스토옙스키 소설 전체의 중요한 주제죠.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우리가 읽었다?
아이고, 선생님 보셨다? 선생님 선생님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혹시 보신 적, 선생님 네, 너무 두껍죠. 그런데 거기가 바보가 주인공인 소설인데 바보 바보를 러시아 소설에 그게 유로집이라 그래가지고 유로집인데 그리스 정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체현자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죄와벌은 살피, 네 그렇죠. 피야. 가난하고 병들고 아는 것 없는 자가 체현하는 도덕의 무게를 이렇게 체현하는 주인공을 도스토옙스키가 바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류의 이야기는 바보를 좀 좋아해. 이건 되게 좋은 테마예요. 바보. 바보담이 따로 있죠. 바보담이. 바보가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이거는 지혜랑 관련이 있는 코드다. 여기까지는 좋은 코드인데 필요한 거는 논등, 현자돌, 장님도 자 그래서 이 장님은 그런데 감각과의 관계니까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마지막 문단에 안데르센 동화는 삶,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콤마는 동격이에요. 선생님, 음. 삶이 행복과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 문장 또 써야 돼요. 아, 쉼표를 정확하게, 물음표를 정확하게. 그러면 어딘가 멀고 높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것도 비문인데, 삶을, 비문이에요. 삶을 발견을 왜 해? 살고 있는데. 내용상 비문이다. 지금 문장을, 절대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쓰는 투가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이해하려고 더듬더듬 쉼표 하나라도 귀하게. 그런데 어딘가 멀고 높은 곳, 이게 지금 글에 안 맞아요. 갑자기 왜? 앞부분에 뭐라고 쓰였냐면 많이 아는 자, 부자가 지혜롭다 해서 출발했잖아요. 여기는 갑자기 나는 멀리 보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글이 지금 구성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엄청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으로 지금 다 돌아왔네. 안 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발밑 가까이. 어쩌면도 안 돼. 논증을 했으면 어쩌면 올 필요가 없고 발밑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여기를 보라? 아니죠. 바보는 자기밖에 못 봐서 먼 곳을 향해 그리고 있다 앞에 띄었습니다. 향해 있다. 띄어쓰기. 그래서 지혜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바보 어디 있어? 바보 한스로 갈까요? 바보 한스까지 바보 514. 514. 이 안데르센 동화는 정말 진짜 책을 오래 앉아서 읽을 수 있는데 늘 약속한 페이지 30페이지 전에 쓰러져. 내일 이제 이렇게 돼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바보 한스, 아주 먼 시골에 오래된 정원의 저택이 있었다. 참 좋아해, 옛날 얘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딱, 이게 좀 써보면 되게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지향적인 동시에 이 시간이 흐르는 시간에 대한 부정이 되게 많죠. 그런 시간은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건 과거가 아니다. 과거가 의미 있는 거는 지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과거는 과거로서 의미 있다 이러면 그 시간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돈은 미래 시대다. 이런 거 되게 유리쌤 보신 것처럼 지진계처럼 그 시대적 감수성을 딱 잘 보신 것도 있고. 그런데 첫째는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 사전, 그 공부 잘한다는 거고. 둘째는 법을 좀 안다는 거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바보 한스가 이게 선생님 성적 순, 경제력 순이 아니고 고전을 알면 그 다음에 법을 알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문장을 써서
내가 쓰는 글을 텍스트에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런데 둘째는 조합.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줬고, 그래서 이거 너무 좋죠. 이과에 기름칠을 한다는 게 여기도 있네. 그럼 말이 잘 나오는데. 그래서 셋째는 아들 취급을 못 받았는데, 자,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해. 또 못했어. 바보 한스. 자, 나도 갈래. 나만 모르고 있었다니. 그런데 뭐, 야, 너는 모르잖아. 너한테 말을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515쪽에 잘 보면은 말을 주지 않으면 염소라도 타고 가겠어요. 염소는 제 것이니까요. 얘는 고집이 부모가 가지 마 했는데 이유도 알고 아무튼 난 갈 거예요. 이게 한 줄을 분석하고 가야 돼요. 예, 이 캐릭터를 분석을 해요. 캐릭터가 안 대신 자기가 문제라는 걸 다 자기가 듣고 쓴 게 아니고 다 손으로 고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거리고 그러면 이게 바보가 아니고 고집센 애고 남의 말 안 듣는 애라고도 읽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짚고 가고 그 다음에 한스는 귀청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볼 때 이봐 분위기도 모르고 지가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정 선생님 글을 쓰실 때는 전반적으로 가능한 해석을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간다 이봐 이런 주체적인 중심적인 그런데 형들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 형들도 좀 직거에 바빠가지고 형 나도 왔어 길 한가운데서 주웠어 뭐 할 건데 다칠 거야 읽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그러니까 가장 못되게 말해보면 자기가 죽은 걸 주면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지? 이런 걸 바보라고 하지. 저도 이렇게 더 밀고 가면 그 남학신이잖아 뭐 아니 근데 이렇게 나 신기해 진짜 신기해. 그러니까 한스의 덕은 수정쌤 신기하면 신기해. 지혜라기보다 지혜 가기 전에 신기함을 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517쪽에 뭐 이제 공주를 만납니다. 공주의 시험은 뭐냐면 방안이 더워요. 수탉을 구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 첫째도 둘째도 자기가 아는 것에 안 맞는 걸 설명을 못했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바보 한스에 나온 이유는 라틴어, 법률 이런 지식은 돌발적이고 신기한 걸 설명을 못하는 그 지식의 한계죠. 지혜가 아니고 그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한스는 신기하다 보니까 오 그런 그러니까 한스를 쓰려면 한스가 가진 지식이 라틴어 아니고 법률이 아니다 해서 말을 뽑아내야 돼요. 이거 그냥 되게 독특한 거, 신기한 거, 재미난 거. 그러면 공주는 재미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좋아하는 둘이 만났어. 이런 건 정말 안동화적이죠. 그림형제 동화는 공주가 그러니까 거지와 왕자, 제투성이와 왕자 이렇게 된 게 신분 차이기도 하고 거의 무관한 애도 연결돼 있다는 거를 말해주는 인류적 지혜를 이야기 안에 풀다 보니까 계급, 신분, 성의 차이를 묶는다. 이렇게 결혼이란 장치로 연결한다. 동화는 반동성애적이야. 왜냐하면 남자, 여자라는 대상적 기호를 연결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남자,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코드를 안 만드는 동질적인 코드를. 이런 게 지혜 있다라고 할 때 요 둘의 결혼 같은 것도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화는 상극을 연결한다. 검은 것과 흰 것도 이어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로 성질이 다른 을 갖다 붙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야? 공주와 한스는 서로 그냥 웃음 코드가 맞는 거 아닐까요? 그냥 비슷한 애들이 취미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할 때 함께 산다고 본다면, 선생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느낌이 오시죠?
같은 애가 자기 좋아하는 거 발견하는데 함께 사는 거예요. 자기지. 이렇게까지도 분석을 할 때 꼬마 한스는 공생에는 관심이 없는 동화다라고 주장을 제가 해보고 그 다음에 518쪽이 너는 생각이 있구나인데 진술로 보면 공주의 칭찬이죠. 근데 재미있어요를 두고 생각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말하나? 선생님, 기후변화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 그럴 때는 숨도 좀 적게 쉬고, 집에 좀 앉아있고, 어떤 태도, 입장, 철학이 나올 때, 아, 그분이 생각이 있으시구나, 이러는데, 읽어다 까마귀가 신기해서, 너는 이게 지금 이거를 당신은 자기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결혼했다. 이게 문장으로 보면 좋은 말인데, 맥락, 컨텍스트, 작품 전체로 분석했을 때는 다 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수정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네, 동화의 네네. 이야기의 형식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명시하겠습니다. 그 작품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짧아도, 자, 아까 유리쌤이 하신 것처럼 출발, 도착, 공간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왜 하필 형제 둘의 설정이 라틴어 법률이 오고, 그러면 바보라는 게 뭐고, 그게 형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갖는 관계적 의미를 제고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제는 분석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발밑을 보라는 그 비슷한 그림을 선생님이 그냥 찾아내신 거예요. 한스가 바보면 발밑을 보겠지. 이러면 이거는 동화를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동화를 읽거나 뭐 뭘 읽는데 우리가 내 생각을 확인하는 거를 두고 우리는 읽는다라고 하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 안 그랬고, 내 생각이 좀 깨지는 지점에 머무는 사고 활동을 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언어를 되게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해볼까요? 그러면 연하쌤, 유리쌤, 세유쌤의 그 끝 마무리 멘트 마무리 뭐 말씀 들어보고 연하쌤 오늘 어떠셨나요? 마지막 얘기 들으면서 계속 주인공들이 자기 의지? 그냥 진짜 고집 센 애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집 센 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이제 교훈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다들 고집이 왜 이렇게 세고 자, 할 거야 해서 진짜 결국 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많은데 결국 그곳에 가고 도달하고 달성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니야. 아니 그래서 죽는 애들이 많아. 죽는 애들도 있고 고집, 고집이 세서. 그런 애들도 그러니까, 있고 또 네네. 이러지는 맞아요. 연하쌤 말씀대로 그때 이룬다는 게 뭘까? 맞아요. 이렇게 또 좀 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또 그걸 보면서 저도 이러고 싶다는 느낌도 막 드는 거예요. 저도 근대적인 사람이고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네. 이기적으로 막 밀고 막 뚫고 나가는 정말 네, 보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포인트고 오늘날의 애니미즘이라는 책이 번역이 됐고 그 책의 저자가 오쿠노 카즈미의 책을 이문세에서 일본어 시간에 그 일본어 번역은 일본어 못해도 오셔도 돼요. 다 해줘. 그거 다 해줘. 그냥 그 시간 책 좀 읽으려고 저도 가는 건데요. 그게 애니미즘을 다루는 오늘날의 애니미즘의 뒷부분에 자력론, 타력론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사고법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번역할 그 월요일 세미나에는 곤도마리 아시죠? 그 생활 정리정돈가 뭐 그러니까 되게 비근한 일상에서의 애니미즘론을 펼치는 책이라서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력론, 내가 뭘 해야 돼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이게 이제 보인다.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가져요. 연하쌤 오늘 주신 것 중에 뭐 없어 이거 중요한 것 같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이 시달리는 거. 그리고 유리쌤 어떠셨습니까 오늘?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막 강박처럼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그럼 상담을 받자 뭐 이렇게 됐는데 지난 시간이었나 선생님이 왜 농부는 부지런하고 사냥꾼은 게으를까 이런 말씀을 던져주셔가지고 어, 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논증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 논증을 도대체 어떤 참고 도서를 찾을까? 아니면 작품에서 그 말이 표현된 문장을 찾아야 될까?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형식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다른 차원의 기술 같은데, 그래서 논증이란 뭘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식 분석을 해야 작가가 텍스트에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 물어야 돼. 저는 이 방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안데르센에게 못 묻잖아요. 그럼 원서를 봐야지 이렇게 돼. 원서를 봐도 모르죠. 그 덴마크 사람들은 다 아나? 그러면 안데르센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문가 찾아가야 돼. 나 안에서 답을 길어내려면 텍스트를 자체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언어로 이 수면 위에 올라오더라도 이게 구조 분석의 핵심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제가 바보의 의미를 뭘까라고 했을 때 바보에 반대되는 애 둘이 나왔다. 하나가 라틴어를 한다며. 라틴어가 그 지식은 뭘까? 하나가 법률이라면 이건 뭘까? 바보가 이게 아니면 뭘까? 이걸 그냥 순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절대로 어떤 책도 참고문헌을 저도 많이 보지만 참고문 진짜 나중에 봐요. 정말로 제가 거의 요 정도 작업을 하고 났을 때 누가 다른 사람은 좀 뭐라고 했을까? 이때 봐요. 이때 봐요. 그게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하고 있고 유리쌤 오늘 쓰신 거 있지 않습니까? 유리쌤 더 생각해 볼 거리로 이런 아름다움 저런 아름다움 쓰신 거 있죠? 4페이지 5페이지. 그 방식입니다. 그 방식인데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석 언어를 익히는 거는 글을 써보는 거고. 근데 오늘 뭐 발밑의 지혜, 뭐 요게 또 분석 언어죠. 지금 우리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근거를 대는 언어를 내가 익혀야 된다. 요 정도로 하면 유리쌤 그리고 수정쌤이 이제 그 열어가시는 이런 것도 있고 옥견쌤 조금은 이렇게 이게 뭘까 말고 그러니까 이 좀 작품과 작품 사이에서 공통된 테마나 이야기거리를 요거는 그냥 기술입니다. 그 해숙쌤 어떠십니까? 선생님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형식이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안데르센 읽으면서 이거를 안데르센 생각을 어떤 부분에서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생각 했을 거야.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약간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뭔가 반성적으로 저걸 가져오려는 그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있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는 사실인 거고 이 작가의 작업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 안에 머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마음은 먹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형식을 제가 맞춘다는 방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좀 이렇게 생각으로 바라볼 수, 이것도 좀 약간 추상적인 말인데 그렇게 한번 바라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 작가가 왜 이거를 썼을까?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고 절대로 없으면 안 되고 그의 문제의식을 본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혜숙이라는 인류학자가 김유리라는 인류학자가 오섬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안데르센을 공부해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에 대한 거고, 이걸 이제 보면은 우리 각자를 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나 이런 거 좀 좋아하고, 내가 이런 좀, 요런
편향이 있고 자기 발견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읽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 한승태 작가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동사의 멸종해서 그 글을 쓰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런 작업인데 요는 모든 텍스트에서 도덕적 교훈을 찾아내는 거는 피하자예요. 지금 이게 도덕적 교훈을 찾아내려고 의지를 불태우셨네요. 그게 그건 그 도덕적 교훈이에요. 몇 가지를 해가지고 안데르센을 읽는 게 여러 가지 재미를 주고 그 다음에 해숙쌤 말씀도 참 좋은데 어쨌든 이 책의 텍스트의 미덕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미덕을. 그런 점에서 의지를 태우자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